장모님이 백화점 로비 한복판에서 최고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나를 밀쳐냈다. 남편은 그저 고개만 돌리고 모른 척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 차도, 그들이 사는 호화 저택도, 심지어 남편이 다니는 회사마저도 모두 내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휴대폰의 버튼 하나를 눌렀고 이렇게 말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선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최신형 제네시스 차량 실내의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차갑게 찔렀지만 뒷좌석에 앉은 중년 여성의 시선만큼 차갑지는 못했다. 시어머니인 김 여사는 며느리인 라희의 옷차림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칭얼거렸다. 라희는 뒷좌석에 앉아 핸드백을 꽉 쥔 채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꾸미지 않은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도 눈에 띄는 명품 로고도 없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그저 평범한 옷이었지만 섬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최고 품질의 유기농 실크임을 알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김 여사와 그녀의 딸 수지는 가슴에 얼마나 큰 로고가 박혀 있느냐로 가격을 매기는 부류였다. 라이 씨, 너 오늘 올 생각은 있었어?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톤은 날카롭고 쏘아붙이는 듯했다. 우리가 지금 수잔 이모네 팔순잔치 가잖아. 거긴 상류층 사교 모임이야. 손님들 다 중요한 사람들 뿐이라고. 장관 부인, 대기업 사모님들, 유명 부티크 사장들 말이야. 너는 이렇게 평범한 옷 입고 시장 갈 거야? 라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려 했다. 어머니, 옷이 단정하고 예쁘잖아요. 색깔도 튀지 않고요. 흥 변명은. 수진이가 엄마 옆에서 두꺼운 화장을 고치며 말을 잘랐다. 솔직히 말해봐. 남편 민준 씨가 용돈을 더 안 줬지? 그래서 우리 형수님은 브랜드 옷 살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 새로운 가사 도우미라고 할 거야? 수진이 작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라희의 귀에 매우 고통스럽게 들렸다. 라희는 운전석 옆 조수석을 힐끗 보았다. 그곳에는 남편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만 보는 척할 뿐이었다. 3년 전 결혼한 아내가 시어머니와 처제에게 모욕당하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다. 여보 라이가 나지막이 불렀다. 당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민준이 고개를 살짝 돌렸고 그의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다. 됐어, 라희. 엄마 말대로 해. 당신 옷차림 좀 화려하게 해야지. 나 이제 지역 매니저인데 와이프가 이렇게 후줄근하면 말이 돼? 라희의 마음이 찢어졌다. 후줄근하다니. 자신이 입은 옷은 민준의 월급 3배짜리인데도 남편은 그 가치를 알아볼 안목조차 없었다. 고급 외제차인 제네시스는 천천히 서울 중심부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몰의 메인 로비로 진입했다. 밖에는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들의 제네시스가 거대한 유리문 바로 앞에 멈췄을 때 김 여사는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어머, 저기 혜련 이모다. 세상에, 저분 우리보다 먼저 벤츠에서 내리시네. 김 여사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사사카미 헤어스타일을 정돈했다. 그리고는 다시 뒷좌석의 라이를 향해 눈을 크게 떴다. 김 여사의 얼굴이 공포로 변했다. 아이고, 큰일 났어. 혜련 이모는 사람 외모 흉보는 눈썰미가 엄청나시잖아. 만약 내가 당신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내리는 걸 보시면 우리 가족 체면이 뭐가 되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너는 로비에서 내리지 마. 명령이다.
김 여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우리 집 하녀나 비서로 오해하게 만들지 마. 차 좁게 만들지 말고 그냥 빨리 내려가. 하지만 어머니 저희 이미 도착했는데요. 내려. 김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꽤 커서 운전기사 박기사마저 깜짝 놀라 움찔했다. 너 여기서 내려. 그리고 그냥 택시나 콜밴 타고 집에 가. 민준이네 가족 망신시키지 말고 어서. 자동으로 열리는 문 밖으로 서울의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라희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랐다. 민준아, 민준아.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라희의 눈을 볼 용기도 내지 못했다. 그냥 내려, 라희. 엄마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창피하잖아. 빨리. 라희의 피가 격렬하게 끓어올랐다. 폭발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차가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1년을 참았다. 이 가족의 진실한 마음을 보기 위해 3년 동안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겼다. 그리고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모회사가 소유한 건물 로비에서 그녀는 마치 헌신짝처럼 쫓겨났다. 라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내릴게요. 라희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발이 로비 아스팔트에 닿았다. 문을 닫자마자 김 여사는 마치 거지 쫓아내듯 손을 흔들어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재촉했다. 제네시스는 천천히 라이를 뒤로 하고 멀어져 갔고 라이는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수진이 비웃으며 혀를 내미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라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로비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을 버리고 간 여인을 보고 동정하거나 혹은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는 쇼핑몰 방문객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고 수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동안 낡은 케이스를 씌워두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단축 번호를 눌렀다.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라이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음이 분명하고 공손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전화를 받은 이는 리오로 라희의 개인 비서이자 라희 대신 대외적으로 다음그룹의 운영 이사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리오, 라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권위의 떨림이 있었다. 지금 어디야? 본사 사무실입니다, 부인. 1분기 보고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평소와 달리 가족 시간에 전화 주셔서요. 지금부터 가족 시간은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해. 라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인파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픽업 구역으로 걸어갔다. 당신에게 지금부터 민준 프라타마와 그의 가족에 대한 자산회수 프로토콜을 실행하라고 지시할 거야.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에 정적이 흘렀다. 라이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라이와 함께 일했던 리오는 이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3년 동안 라이는 남편에게 그림자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 매니저 직책, 고급 업무용 차량, 고급 주택가 아파트, 심지어 무제한 신용카드까지. 이 모든 것이 민준이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느끼게 하려고 라이가 꾸민 연극이었다. 민준은 그것이 모두 자신의 노력과 업무 성과라고 믿었다. 사실 라이가 없었다면 민준은 역량 부족의 평범한 행정직원에 불과했다. 부인, 이 프로토콜은 완전한 해지를 의미합니다. 차량, 주택 접근 권한, 신용카드, 모든 것이 즉시 회수됩니다. 그들에게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리오가 재차 확인했다. 그들이 방금 나를 내 차에서 내쫓았어. 리오, 나 지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로비야. 라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안에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전부 다 회수해.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차 시동이 꺼지게 해. 오늘 밤 집 출입도 차단하고 법무팀 준비시켜. 내가 잠들기 전에 이혼 소장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부인.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차량 추적 업체 및 주택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픽업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어. 그냥 일반 택시 탈게. 그들의 집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길 시간이 좀 필요해. 알겠습니다, 라희 부인. 강하게 계세요. 통화가 끊어졌다. 라희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나가는 파란색 택시를 잡았다. 톡 쏘는 오렌지 향 디퓨저 냄새가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라희는 머리를 기댔다. 과거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민준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소박하고 착해 보였는지, 자신의 재산 때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깨달았다. 자신이 보여준 가짜 가난은 시어머니와 처제에게 짓밟히는 발판이 되었고, 민준에게 준 가짜부는 남편을 거만하고 분수를 모르는 남자로 만들었다. 이제 연극은 충분해. 라이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손등 위로 한 방울 떨어졌다. 라이는 서둘러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제쌀 창고에서 쥐들을 쫓아내야겠어요. 라이가 기사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택시기사가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기사님. 핀다크 로얄 지역으로 가주세요. 그냥 쭉 가세요. 한편 쇼핑몰 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김 여사가 3명의 사교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크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은 비싼 음식들로 가득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사진을 찍기 위해 주문한 것들이었다. 김 여사님, 그 가방 새로 사신 거예요. 엄청 비싸 보여요. 혜련 이모가 김 여사의 핸드백을 곁눈질하며 칭찬했다. 김 여사는 가슴을 펴며 말했다. 오, 당연하죠, 이모님. 우리 아들 민준이가 사다 준 거예요. 민준이가 정말 효자라니까요. 지역 매니저가 된 뒤로 승진 가도만 타요. 회사에서 나오는 차만 해도 최신형 제네시스잖아요. 이게 다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결과죠. 정말 대단하네요. 수잔 이모가 거들었다. 근데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같이 안 데리고 왔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마치 레몬을 삼킨 듯 찌푸려졌다. 아, 그라이 말이에요? 아이, 데리고 오는 거 귀찮았어요. 촌사람이라 우리 수준에 못 맞추는 거 알잖아요. 아까 따라오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했어요. 우리랑 같이 앉아 있으면 망신이니까. SNS 라이브 방송으로 바쁜 수진이 덩달아 거들었다. 맞아요, 이모. 라희 언니는 너무 촌스러워요. 우리처럼 클래식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라희가 시내 반대편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함께 웃었다. 이 시간이 흘렀다. 마음껏 허세를 부리고 민준의 추가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쓴 후 김 여사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로 걸어 나와 박 기사가 차를 대주기를 기다렸다. 5분, 10분이 지나도 검은색 제네시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고, 박 기사는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느려? 수진이 더워하며 투덜거렸다. 박 기사에게 전화해. 김 여사가 높은 톤으로 운전기사에게 전화했다. 아이고, 박 기사. 너 지금 어디야? 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덥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박 기사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로 떨리고 있었다. 차 시동이 안 걸려요, 사모님. 시동이 안 걸린다고. 뭐라고? 그 차 지난달에 딜러한테 받은 새 차잖아. 헛소리 하지 마. 정말입니다, 사모님. 아까 주차할 땐 괜찮았어요. 사모님 태우러 타려고 시동을 거니
엔진이 완전히 꺼졌어요. 계기판에 빨간 글씨가 떠 있어요. 사모님, 글씨가 영어인데 시스템 잠긴 바이 관리자. 뭐 그런 게 떠 있어요. 김 여사는 거칠게 콧방귀를 뀌었다. 이 멍청한 기사 같으니라고. 내가 잘못 눌렀겠지. 알았어. 내가 지금 주차장으로 갈게. 성큼성큼 걸어간 김 여사와 수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박 기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동 버튼을 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차는 정말로 돌덩이 같았다. 실내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비켜봐. 김 여사가 박 기사를 밀치고 직접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같은 시각 민준이 근무하는 자회사의 본사에서는 또 다른 패닉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준은 팀원들과 회의 중이었는데 그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본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박 부장님, 지금 회의 중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친절함과 달리 차갑고 정중했다. 저희는 홀딩 컴퍼니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장님의 차량 자산 계약 조항 위반으로 인해 오늘 14시부터 사용 권한이 회수되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위반이요? 그 차는 제 건데요. 그 차량은 회사 자산으로 대여된 것입니다. 부장님. 계약서에는 차량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3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중앙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비활성화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비키를 사무실에 반납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부장님. 이건 분명 오해일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셨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부적절한 사용과 불쾌한 행동 보고를 감지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박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부장님의 법인 카드도 동결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로부터 온 수많은 왓츠앱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준아, 차 고장났어. 엄마,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더워서 죽겠어. 빨리 처리해.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작은 시티카 뒷좌석에 몸을 우겨넣고 있는 김 여사와 수진의 모습은 아침에 안락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아침에는 제네시스의 가죽 시트에 편안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오후에 서울 교통체증 속에서 먼지 낀 시티카 뒷좌석에 비좁게 앉아 있었다. 오후의 더위 속에서 차의 에어컨은 시원하지 않았다. 젠장, 젠장. 김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부채질했다. 땀 때문에 화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저 박 기사 정말 해고해야 해. 저렇게 비싼 차가 갑자기 고장나다니. 그리고 이 택시 기사님은 왜 이렇게 급하게 몰아? 아, 엄마. 그만 좀 화내세요. 머리 아파요. 수진이 투덜거렸다. 그리고 민준 씨도 이상해. 전화도 안 받고 매니저라면서 회사 차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집에 가면 내가 민준 씨한테 제대로 따질 거야. 어젯밤에 혜련 이모한테 택시 타는 거 들킬 뻔해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평소 40분이면 될 귀갓길이 그들에게는 4시간처럼 느껴졌다. 교통체증, 더위, 그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이 김 여사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마침내 택시는 핀다크로얄 지역에 있는 2층짜리 호화 저택 앞에 멈췄다. 그들이 민준의 집이라며 자랑했던 높은 기둥의 집이었다. 김 여사는 택시 문을 쾅 닫으며 내려 기사를 쏘아보게 만들었지만 기사는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라희, 라희, 물 좀 가져와. 목말라 죽겠네. 김 여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정적만이 흘렀다. 대답이 없었다. 야, 너 귀 먹었니? 김 여사가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뒤따라오던 수진이 어머니의 등에 부딪혔다. 아, 엄마, 왜 멈춰요? 수진도 함께 얼어붙었다. 넓은 거실에는 라희가 싱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진 것은 소파 옆에 가지런히 놓인 세 개의 큰 여행 가방과 테이프로 봉인된 여러 개의 상자였다. 라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 가방은 왜 그래? 짐 싸서 나가는 거야? 김 여사가 놀라움을 감추기 위해 비꼬는 투로 물었다. 잘 됐네. 내 주제를 아는구나. 어젯밤에 몰래 두고 갔다고 삐져서 시골에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예민하게 굴더니 이제는 가난하기까지 하네. 라희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도자기와 유리가 부딪히는 맑은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려 퍼졌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여사님, 수진 아가씨, 그리고 라희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택시는 편안하셨나요? 제가 같이 있으면 답답해 터질 것 같던 제네시스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김 여사의 얼굴은 시뻘개졌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부모에게 대들어. 이제 제법이구나. 라이가 일어섰다. 그녀의 자세는 더 이상 순종적으로 구부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꼿꼿했다. 제 집만 챙겼습니다. 제 개인 물품, 책, 그리고 제 돈으로 산 장신구들이요. 대부분 싸구려 오시겠지. 수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라희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남의 등을 쳐서 번 돈으로 산 건 아니에요. 라희는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 저녁은 마음껏 누리세요. 이 집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세요. 벽을 마음껏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이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에게 재앙을 빌어. 김 여사가 소리쳤다. 너 우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니?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라이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곧 민준 씨가 퇴근할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사람이 설명해 줄 거예요. 저녁 7시. 민주는 헝클어진 셔츠와 느슨해진 넥타이를 한 채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인사팀과 법무팀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쉴 새 없이 꾸중을 듣고 자산회수 각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는 프리미엄 택시를 예약할 잔액조차 남아있지 않아 결국 일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고함이 그를 맞았다. 민준아, 내 마누라가 완전히 미쳤어.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저주를 하질 않나. 짐까지 다 싸놓고 나가겠다고 하질 않나. 당장 가서 엄마한테 사과하게 해. 민주는 식탁에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있는 라이를 바라보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는 평소의 저녁 식사가 아닌 갈색 파일 하나만 놓여 있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를 무시했다. 그는 라희를 지치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라희,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차가 회수되고 신용카드도 정지됐어. 인사팀에서 오너의 지시라고 하던데. 너 뭐 아는 거 있어? 라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눈빛은 이제 공허했다. 앉으세요, 서방님. 라이가 명령했다. 민준이 앉았다. 김 여사와 수진도 호기심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민준 뒤에 서서 끼어들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척이야? 라이는 갈색 파일을 민준 앞으로 밀었다. 여세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 문서를 읽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목은 이혼 소장이었다. 이혼. 라희,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엄마가 로비에서 잠깐 내리라고 했다고 이래? 민준이 당황했다. 세상에, 라희. 그건 사소한 일이야. 너무 유치하게 굴지 마. 당신에겐 사소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의 끝이었어요. 라희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사인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재산 분할 따위 필요 없어요. 당신에겐 어차피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입 조심해. 김 여사가 라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매니저인데 이 집도 저 제네시스도 다 민준이의 노력으로 이룬 거야. 네가 얹혀 사는 주제에 이혼하면 이 호화로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내 몫이야. 이 거지 같은 년. 라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바삭하지만 섬뜩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집이요? 이 주변을 보세요. 저 제네시스요. 민준 씨의 매니저 직책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모든 것이 민준 씨의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요. 라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서방님, 기억나세요? 3년 전 당신을 다음 그룹의 자회사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예요. 당신이 관사대출 승인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매니저급에게는 제가 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위해 구형 이노바가 불편하다고 투정 부려서 지난달에 제네시스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나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주는 혼란스러웠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은 그냥 주부잖아. 당신 아버지는 그냥 퇴직자고 당신 아버지는 그냥 연금 수령자였죠. 라이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내 아버지인 하요. 아디닉나트가 다음 그룹의 설립자예요. 그리고 나는 라이 아디닉나트, 당신이 일하는 회사의 100% 주식을 소유한 단독 소유주예요. 김 여사는 넋이 나간 듯 입을 크게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이 소유주라고? 민준이 더듬거렸다. 네. 라희가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챙겨줬던 아내 대신 당신의 거만한 어머니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그 우산을 걷어드립니다. 라이는 몸을 돌려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민준 서방님, 그리고 여러분, 폭풍우를 즐기세요. 아, 한 가지 더. 이 집은 임원들을 위한 회사 자산입니다.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당신의 특권을 철회했으니 내일 아침 자산팀이 이 집을 비우러 올 겁니다. 잠들기 전까지 짐을 챙겨 나갈 시간이 있어요. 라희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세 사람은 식탁에 멍하니 앉아 끔찍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밖에서는 윤이 번쩍 나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리오가 진정한 여왕님을 위해 문을 열어줄 태세로 서 있었다. 핀다크 로얄 지역의 고급 주택가. 다음 날 아침, 핀다크 로얄 지역의 호화주택의 안방. 두꺼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벽시계는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서부 시간로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보통 이 시간에는 김 여사가 늦잠에서 깨어나 라이가 방으로 가져다 주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와 아침 식사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호화로운 집의 정적은 현관문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공손하지만 단호한 문 두드리는 소리로 깨졌다. 아이고,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김 여사가 실크 이불을 걷으며 투덜거렸다. 그녀는 침대 옆을 힐끗 보며 하인이나 최소한 라이가 문을 열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라희는 이미 가버렸다. 수지나 민주나 문 열어. 김 여사가 위층에서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잠을 잔 듯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김 여사는 마지못해 혼자 내려왔다.
그녀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다. 누구야? 아직 이른 시간인데 찾아오고 예의도 없네. 김 여사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녀 앞에는 검은색 사파리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성 사명과 깔끔한 정장 차림의 두 법무팀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노란색 박스 트럭 한 대가 앞마당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로막으며 주차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저는 다음 그룹 자산 법무팀의 데이비드입니다. 저희는 어젯밤 박민준 씨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던 부동산 자산 회수 지시에 따라 오늘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자산 회수.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민준이가 거기 매니저라고.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죄송합니다, 사모님. 데이비드가 서류철을 펼치며 말을 잘랐다. 부동산 등기부와 회사 자산 목록에 따르면 도곡동 8번지의 이 집은 라히 아디닝라트 사장님께 임대된 PT 다운 프로퍼티의 자산입니다. 박민준 씨는 단지 거주자 신분이었습니다. 라이 사모님께서 오늘 자정부로 사용 권한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현재 사모님들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니다. 불법 체류자. 이 무례한 놈. 김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옆집까지 들릴 듯했다. 민준이 불러. 민준아, 나와. 내부하 직원들이 선을 넘었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지친 얼굴에 민준이 게스트룸에서 나왔다. 그는 본사 법무팀 직원들을 보자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박민준 씨. 데이비드가 조금 더 공손하지만 차가운 태도로 인사했다. 최후 통첩에 따라 퇴거 마감 시간은 오전 8시까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8시 45분입니다. 45분 동안 개인 소지품만 챙기십시오. 가구, 전자제품, 그림, 차량 등 회사 비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데이비드 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아직 전셋집도 못 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제 여동생도. 박민준 씨, 오너의 지시는 최종적입니다. 즉시 퇴건이다. 45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저희 보안팀이 짐을 인도 옆 보도에 쌓아놓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뒤에 선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희는 자산 보호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주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옷 좀 챙겨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싫어, 엄마 못 가. 여기 우리 집이야. 김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발로 바닥을 찼다. 그 아이가 악마야. 분명히 이 사람들을 시켰을 거야. 두고 보자. 소동에 잠이 깬 수지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품 액세서리 컬렉션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혼란이 발생했다. 45분 만에 고요했던 호화주택은 재래시장처럼 변했다. 민주는 자신의 작업복들을 낡은 라면 상자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수지는 자신의 가방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며 울면서 캐리어를 끌었다. 김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일어나기를 거부하다가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팔을 공손하게 잡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 놔, 내놔, 내 손대지 마. 너희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시려면 하십시오, 사모님. 저희는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9시. 웅장한 단철 대문이 닫혔다. 보도 위에는 몇 개의 캐리어와 마구잡이로 테이핑된 상자들. 그리고 넋을 잃고 굳게 잠긴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는 세 사람이 쌓여 있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김 여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위신은 산산조각 났다. 궁궐에서 쫓겨나고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떠날 차 한 대조차 없었다. 추방 사건 후 이틀 뒤 이 가족은 임시로 작은 모텔에 묵고 있었다. 민준의 카드가 막혀 별 등급 호텔은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분은 기름을 부은 엉킨 실타래처럼 쉽게 불이 붙었다. 명품 옷장 접근이 막히자 가장 큰 고통을 느낀 수지는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그녀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은 쇼핑이었다. 아, 라희 언니가 깜빡하고 정지 안 시킨 카드가 한두 개쯤은 있겠지. 라희 언니가 바쁘니까 실수했겠지. 그녀는 지갑에 남은 현금으로 평소 즐겨가던 백화점의 수입 화장품 부티크로 향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세럼 몇 개와 한정판 립스틱을 골랐다. 나중에 아란치 친구들 만나도 광채 나야지. 그녀는 자신을 격려하며 말했다. 계산대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물건들을 올려놓았다. 총액이 150만 원이네요. 친절한 점원이 말했다. 수지는 지갑에서 민준 명의의 추가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 카드는 라희가 지원하는 메인 계좌에 연결된 것이었다. 수지는 카드를 보지도 않고 내밀었다. 점원이 카드를 긁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단말기에서 삑삑 소리가 나더니 점원이 조용히 말했다. 손님 죄송합니다. 고객 거절되었습니다. 뭐? 다시 해봐. 혹시 칩이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 수지는 불안했지만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 점원이 다시 시도했다. 삑삑. 그래도 안 되네요, 손님. 카드 회수라고 뜨는데 카드를 보류하거나 한도가 초과되었을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초조하게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저기 수진이 아니야? 인스타그램에서 명품 언박싱 자주 하던 애. 카드 거절됐네. 수진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지갑을 다시 뒤져 예비 직불 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주세요. 잔액 부족입니다. 수지는 그 카드에 지난달 보바 통신비로 쓴 돈 외에는 잔액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가씨, 당신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저 여기서 플래티넘 멤버인데 둘 다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수지는 당황한 사람이 흔히 쓰는 전술인 화내기를 시전했다. 가게 매니저가 다가와 수진을 알아봤다. 죄송해요, 수진 씨. 저희 연결 상태 확인했어요. 괜찮아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거나 계좌 이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지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 잔액을 확인했다. 그 숫자에 그녀는 기절할 뻔했다. 15만 원, 립스틱 하나 살 돈도 안 되었다. 저 현금 없는데요. 제가 다시 올게요. 수지는 핸드백을 낚아채 가게에서 서둘러 뛰쳐나갔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작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수지는 백화점 화장실로 달려갔다. 화장실 칸에 앉아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눈물을 쏟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민준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 정지된 거라고 했잖아요. 나 스킨케어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아까 계산대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수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전화 너머의 민준 목소리는 지치고 절망적이었다. 수진아, 너 정신 좀 차려. 우리 지금 쫓겨나서 힘든데 내가 스킨케어를 사. 지금 가진 돈으로 3일치 밥밖에 못 먹어. 나 더 힘들게 하지 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얼굴 칙칙해지면 친구들이 다 나 비웃을 거 아니에요. 신경 꺼. 나 지금 회사에서 감사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전화하지 마. 민준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늘 자신을 아껴주던 민준이 이제는 소리친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지는 라희라는 수도꼭지가 잠기자 자신이 마른 땅에 놓인 물고기처럼 허우적대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울고 있는 동안 민준은 회사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악몽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자신이 속한 부서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 친근하게 농담하며 인사하던 동료들은 그가 지나가면 시선을 돌리거나 바쁜 척했고, 그가 구내 식당에 들어서면 속닥거리다가 갑자기 멈췄다. 주인에게 이혼당하고 쫓겨났다는 소문은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졌다. 오후 2시, 민준의 책상 인터폰이 울렸다. 박 부장님, 지금 바로 부장님실로 오시죠.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목을 꽉 조이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부장실로 향했다. 방 안에서 한도코 부장 책상 뒤가 아닌 창가에 서서 민준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민준이 불안하게 인사했다. 한도코 부장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웃음기 없이 평평했다. 앉아, 민준 씨. 민준은 손님용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민준 씨, 나는 돌려 말하지 않겠소. 이것은 당신이 3년 동안 회사 시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요.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소. 부장님, 그 제네시스 말씀이신가요? 그래, 한도코 부장이 날카롭게 말했다. 사용 기록을 보면 그 차는 근무 시간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아닌 살롱 쇼핑몰 아란치 경로에 80% 사용되었어. 자산 유용이야. 사과하시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접대비는 어떻소? 한도코 부장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당신은 클라이언트 접대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자주 이용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당신이 기록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날 당신과 식사한 적이 없었소. 그건 당신 가족 식사였지. 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며 자세히 감사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라이가 감사 조사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무사했던 것을 그는 잊고 있었다. 이제 그 방패는 사라졌다. 민준 씨, 이건 횡령에 해당하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한도코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지자 민준의 소름이 돋았다. 선처를 베푸십시오, 부장님.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급여에서 갚겠습니다. 제발요.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게다가 방금 이혼 소송도 당했어요. 민준이 애원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한도코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오너인 라이 씨가 아직 선처를 베푸신 거요. 그분이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지. 아마 당신들의 과거를 딱하게 여기셨을 수도 있어.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겠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하기는 이르지. 오늘부로 당신의 지역 매니저 직책은 박탈되었소. 당신은 지점의 창고 관리 직원으로 강등될 것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될 것이요. 수당도 없고 차량도 없고 어떤 편의시설도 없을 거요.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창고 직원이라니요, 부장님. 저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경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란 당신 아내가 준 특권이었소, 민준 씨. 그녀 없이 당신의 업무 성과는 평균 이하였소. 이것이 인사팀의 객관적인 평가요. 한도코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임하고 이 감사 결과를 법적 조치로 넘기든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물이 비싼 정장 바지 위로 떨어졌다. 받겠습니다, 부장님. 좋소. 지금 당장 매니저실에 있는 짐을 챙기시오. 내일부로 백화시 지점 창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오. 나가시오. 민주는 매니저실을 나섰다. 존경받던 지역 매니저에서 한순간에 창고 직원으로 전락한 그는 마치 시체와도 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다음 달 급여를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다. 그 돈으로는 좁은 단칸방 월세와 국수값밖에 안 될 것이었다. 이곳이 그들의 자리다. 네가 주소를 잘못 찾아온 건 아니야, 민준아.
사우스 자카르타 외곽의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좁은 판잣집 골목에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3X6mm 크기의 작은 판잣집 앞에 서 있었다. 옅은 녹색으로 칠해진 벽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성면 지붕은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집 앞 하수구에는 검은 물이 고여 불쾌한 냄새를 풍겼다. 민주는 오토바이 택시에서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내렸다. 택시 기사는 마치 불길한 기운에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듯 서둘러 돈을 받고 떠났다. 지금은 이것밖에 안 돼요, 엄마.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민준이 가진 돈은 50만 루피아가 전부였다. 이 방의 보증금으로 150만 루피아가 필요했고 남은 돈으로는 한 달치 식비밖에 안 되었다. 아파트는 힘들어요. 이건 인간의 집이 아니라 닭장이야. 김 여사는 마지막 남은 실크 스카프로 코를 막으며 말했다. 엄마는 여기서 못 자. 더워, 민준아. 그럼 엄마는 어디서 잘 건데? 다리 밑에서?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모욕을 당하고 이제는 어머니의 투정을 들어야 했다. 엄마 못 가. 그럼 엄마가 알아서 호텔이라도 찾아봐. 잎사귀로 돈 내고. 김 여사는 아들이 소리치는 것에 놀라 침묵했다. 수지는 지나가는 사람이 훔쳐갈까 두려워 가방을 껴안은 채 툴툴거렸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공간은 좁았고 작은 부엌과 하나로 합쳐진 거실 공간, 그리고 바닥에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만 있는 좁은 침실 하나뿐이었다. 화장실은 뒤쪽에 있었고 문은 이미 금이 간 낡은 플라스틱이었다. 수진이는 어디서 자? 수진이 쩍쩍 갈라진 바닥 타일을 보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우리 셋이 여기서 좁게 자야지. 민주는 작업복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인생에서 최악의 밤이었다. 방 안은 에어컨도 없이 덥고 숨이 막혔다. 끽끽거리는 작은 선풍기만이 돌고 있었다. 모기들이 귀 주변을 윙윙거렸다. 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벽에 기대앉아 울었다. 예전엔 엄마 침대가 킹사이즈 실크 스프레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축 처진 스펀지 위에서 자야 한다니. 라인은 정말 나쁜 년이야. 불효녀야. 그만해요, 엄마. 침대 반대편에서 민준이 소리쳤다. 다 우리 잘못이에요. 만약 엄마가 어제 로비에서 그녀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핀다크 로얄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을 거예요. 왜 엄마 탓이야? 네가 남편이잖아. 아내가 기어오르지 못하게 교육했어야지. 어떻게 교육해요? 모든 걸 가진 게 그 여자인데. 정신 차리세요, 엄마. 우리가 기생충이었고 엄마의 허영심 때문에 바보같이 다 따라준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한밤중에 싸움이 터졌다. 옆집 사람이 벽을 세게 두드렸다. 야, 조용히 해. 남들 자야지. 그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몰래 울었다. 좁은 방의 어둠 속에서 배고픔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엌에는 수돗물을 끓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예전에 늘 식탁에 따뜻하게 차려져 있던 라희의 요리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늘 소금 맛이 덜하다느니, 너무 평범하다느니 하며 폄하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민주는 매일 먼지, 나는 먼 곳에 있는 창고까지 오토바이 택시를 탈 돈이 없어 새벽 5시에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김 여사와 수지는 하루 종일 판잣집에서 불평만 늘어놓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커다란 금색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어제부터 계속 부채질하던 김 여사가 물었다. 초대장이에요, 엄마. 민준이 봉투를 열었다. 내용은 벨벳 소재의 검은색 고급 초청장으로 금색 양각 글씨로 다음 그룹 비즈니스 파트너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소는 그랜드 볼룸 호텔 무아야. 모든 직원 필참이었다.
필참이라니. 수진이 초청장을 낚아챘다. 와, 5성급 호텔이네. 음식 엄청 맛있겠다. 김 여사의 눈이 즉시 빛나기 시작했다. 재물을 탐하는 본능이 다시 살아났다. 민준아, 이건 대박 기회야. 김 여사가 활기를 띠며 말했다. 계약서에 열받은 거 잊어버려. 무슨 기회예요, 엄마. 나 이제 창고 직원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라희한테 이혼당한 남편이라는 거 알 텐데. 민준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바로 그거지. 김 여사가 꾀죄죄한 눈빛으로 빛나며 말했다. 잘 들어봐. 라이 분명히 올 거야. 근데 걔 원래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 아마 구석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비서리오를 대신 보낼 거야. 이번이 다른 이사들이나 부자 투자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야. 엄마도 예쁘게 하고 갈 거야.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혹시라도 재산 많은 과부가 내게 반하거나 부자 아들이 수진이를 눈여겨볼 수도 있잖아. 이게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야. 김 여사의 뒤틀린 논리가 절망에 빠진 민준에게는 이상하게도 이치적으로 들렸다. 그는 존중받고 싶었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었다. 근데 엄마, 우리 입을 옷이 없잖아요. 파티복 다 옛날 집에 두고 와서 못 가져왔잖아요. 수진이 말했다. 김 여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남편의 금반지를 바라보았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이거 팔아. 김 여사가 반지를 수진에게 건넸다. 내일 벼룩시장이나 금은방에 가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미용실에서 정장하고 드레스 빌려야지. 꼭 완벽하게 보여야 해. 모레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수진이 의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거짓 희망은 그들을 마취시켰다. 그들은 그 초청장이 라이가 준비한 마지막 처형 무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라희는 모든 직원이 참석하도록 의무화했는데 민준이 자신이 소홀히 했던 아내가 자신의 왕좌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초청장의 밤, 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덫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맛있는 음식과 부자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서 외모를 꾸미는 데 몰두했다. 그날 밤, 호텔 무아야의 그랜드 볼룸은 웅장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으로 가득했다. 고급 향수 냄새와 방 곳곳을 장식한 신선한 백합 향이 섞여 있었다. 가벼운 오케스트라 음악이 다음 그룹의 수백 명의 임원, 외국인 투자자, 정부 관료, 최상류층 사교계 인사들의 대화 소리 사이로 흘러나왔다. 수많은 정장과 이브닝 드레스들 사이에서 유난히 애를 쓰는 새 인형이 있었다. 김 여사는 턱을 최대한 높이 쳐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판잣집에서 보낸 일주일의 피로를 감추기 위해 두껍게 화장을 했고 허리가 꽉 끼어 숨쉬기 힘들어 보이는 반짝이는 빨간색 렌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에 수지는 허리 부분이 살짝 작은 짙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다. 민주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오래 세탁하지 않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불안한 듯 음료잔을 들고 있었다. 허리 펴 민준아. 김 여사가 아들의 팔을 쿡 찌르며 속삭였다. 어려운 사람처럼 굴지 마. 우리는 한때 제네시스도 있던 명문가였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민준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방을 훑었다. 창고 직원 신세인 자신이 사무실 동료들에게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실례합니다. 이모님. 김 여사가 우아한 한복에 심플하지만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중년 여인에게 자신감 있게 다가갔다. 저는 김 여사라고 해요. 이쪽은 제 아들 민준이에요. 이 회사 매니저예요. 미래의 이사 후보죠. 그 여인은 김 여사를 위아래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모든 매니저들이 VIP 룸에서 브리핑 중인 줄 알았는데요. 왜 여기에 계시죠? 김 여사가 말을 더듬었다. 아, 그, 우리 아들은 특별해서요. 손님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 여인은 옅게 미소 짓고는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나버렸다. 어휴, 건방지기는. 김 여사가 투덜거렸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 옷이 너무 요란해요? 쉿, 그 사람들은 질투하는 거야. 김 여사가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곳에서는 진정한 부는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애써 부정했다. 진짜 부자들은 우아하고 차분하며 나지막이 말하는 법이었다. 반면 김 여사와 수지는 마치 미술 전시회 중앙에서 깜빡이는 네온사인 같았다. 갑자기 방의 불이 어두워졌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멈추고 웅장한 팡파르 소리가 대신 울려 퍼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볼룸 끝에 있는 대리석 계단에 집중되었다. 건장한 목소리의 남성 MC가 무대로 올라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그룹의 두뇌이자 심장인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글로벌 시장으로 이끈 선구적인 리더, 다음 그룹의 오너이자 CEO, 라이 아디닉나트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계단 꼭대기로 쏠렸다. 민주는 마시던 음료수를 살에 들었다. 누구? 라이라고? 김 여사가 비웃듯이 웃었다. MC가 이름을 잘못 불렀겠지. 라희가 왜? 김 여사의 말은 순식간에 끊겼다. 계단 꼭대기에는 마치 마법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듯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오프숄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드레스 자락은 바닥까지 우아하게 늘어져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틀어올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비녀를 꽂았다. 목에는 10m 밖에서도 빛이 보이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여인은 위엄있게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권위가 너무 없었다. 두려움에 떨던 라이는 더 이상 없었다. 칙칙한 홈웨어만 입던 라이도 없었다. 그녀는 진짜 라이였다. 그러나 그들이 알던 라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왕 라희였다. 리오는 그녀보다 두 걸음 뒤에서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경호원처럼 충실한 조수처럼 서 있었다. 저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저건 라희 언니예요, 엄마. 진짜 라희 언니 맞아요. 김 여사의 입이 크게 벌어졌고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재킷 소매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 민준이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 민준이 속삭였고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라이가 식탁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한때 그들이 하녀 취급하고 명품 로고가 없다고 모욕했던 그 여인이 지금 수백 명의 엘리트들 앞에서 여신처럼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라이가 볼룸 바닥에 도착하자 한도코 사장을 포함한 선임 이사들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공손하게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 사모님.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한도코 사장이 진심으로 칭찬했다. 라이는 매력적인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한도코 사장님. 이번 분기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사모님. 지난달 사모님 전략 덕분입니다. 이 광경은 김 여사의 눈을 태웠다. 질투, 수치심, 불신이 폭발적인 감정의 혼합물을 이루었다. 좁은 김 여사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방어 기제는 완전한 부인었다. 거짓말. 이건 다 연출이야. 김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예의 바르게 대화하던 사람들의 군중을 갈랐다.
몇몇 손님들이 놀라서 돌아보았고 민준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김 여사는 VIP 손님들의 군중을 해치고 돌진했다. 그녀는 카나페 접시를 든 웨이터를 들이받아 잔들이 쨍그랑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라희가 서 있는 원을 향해 달려갔다. 야, 라희. 김 여사가 라희에게 소리쳤다. 볼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음악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감히 그룹 소유주에게 소리치는 이 촌스러운 빨간 드레스의 노파에게 쏠렸다. 라희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성가신 파리를 보는 듯했다. 문제라도 있나요? 라희가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고 고요한 분위기 덕분에 그녀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잘 들렸다. 내 멋진 척하지 마. 김 여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라희의 얼굴을 가리켰다. 너는 그냥 실직한 주부잖아. 보스 정부가 되어서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겠지. 내 정체를 밝혀 민준이네 가족 망신시키지 마.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완전 이상해. 감히 라희 사모님한테 정부라고 욕하다니? 죽을 길을 찾는군. 뒤따라온 민준과 수지는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민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새빨개졌다. 엄마, 그만해요, 엄마. 집에 가요. 민준이 어머니를 끌어당기려 속삭였다. 이 여자의 가면을 벗겨야 해. 김 여사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다시 라희를 노려보았다. 야, 라희, 주제를 알아. 너 우리 아들 덕에 살았잖아. 3년 동안. 이제 내 몸을 팔아서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니? 그네 아저씨 불러내봐. 라희는 화를 내는 대신 작게 웃었다. 매우 차가운 웃음이었다. 리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라희를 나지막이 불렀다. 예, 부인. 리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라희와 김 여사 사이에 섰다. 리오는 옆에 있던 MC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일으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운영팀은 회사 프로필 영상을 재생해 주십시오. 무대 뒤편 거대한 LED 화면에 다움그룹의 회사 연역 영상이 나왔다. 라희 아버지의 사진,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라희의 졸업사진, 외국 기업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 그리고 마침내 조직 구성도. 구성도의 맨 꼭대기에는 라희 아디닉나트, 오너 최고 경영자고 크게 쓰여 있었다. 그 아래로 한도코 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룹 자회사 아래쪽에는 민준 프라타마, 지역 매니저라는 이름이 보였다. 리오는 김 여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김 여사님, 앞에 계신 분은 이 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정당한 100% 주주이십니다. 그분은 보스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당신들이 자랑하던 집과 차를 빌려준 분입니다. 김 여사의 무릎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숨이 막혔다. 이 사실은 거대한 영화관 스크린처럼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고 부인할 여지가 없었다. 말도 안 돼. 김 여사가 웅얼거렸다. 그래서 매달 용돈으로 주던 돈, 그 집, 그 차가 저에게는 푼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라희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로 위장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당신들은 내 껍데기에 붙어 있는 사치만을 사랑했죠. 그리고 내가 그 껍데기를 벗자 당신들은 나를 로비에서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라희야,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내가 부자였다면 날 사랑했을까? 아니면 내 돈 때문에 결혼했을까? 라희가 반문했고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증명했잖아. 내가 가난해 보이자. 당신 어머니는 나를 하녀로 만들었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볼룸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다. 수백 쌍의 눈이 이제 이 가족을 경멸과 조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듣긴 했지만 이 드라마를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나쁜 가족인지를 깨달았다. 라이는 심호흡을 하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나는 이 천박한 드라마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비즈니스 행사입니다. 라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부하 직원이었을 때의 버릇으로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네, 사모님. 당신의 존재와 당신 가족의 존재는 제 손님들의 편안함을 방해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습니다. 이 행동은 회사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민주는 떨었다. 라이, 여기서 이러지 마. 집에 가서, 밖에서 얘기하자.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당신이 창고 직원으로 강등되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데 실패했어요. 당신은 내 파티에 독을 가져왔어요. 라희는 한도코 사장 쪽을 돌아보았다. 한도코 사장님, 민준 프라타마 씨의 근로계약 해지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밤부로 효력 발생합니다. 사유는 불쾌한 행위 및 중대한 질서 방해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 사모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도코 사장이 신속하게 대답했다. 뭐라고? 민준이 소리쳤다. 라이, 당신 나를 해고하는 거야? 곧 전 남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즈니스예요. 민준 씨, 여기서 당신은 내 부하 직원이므로 나는 당신을 해고합니다. 민준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을 느꼈다. 수백 명의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경쟁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고당했다. 그의 경력은 끝이었다. 다음 그룹 오너에게 공개적으로 해고당한 사람을 받아줄 회사는 없을 것이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라희, 우리 콘도 월세는. 민준이 애처롭게 애원했고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내 알바 아니에요. 라희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동안 방 가장자리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 3명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이 손님들을 밖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호텔 반경 100민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가시죠, 부장님, 사모님. 한 보안 요원이 민준과 김 여사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들의 악력은 강했고 반쯤 강제적이었다. 노아,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야. 라이야, 너 불효녀야. 너 저주받을 거야. 김 여사는 끌려가면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가 신었던 렌탈 드레스 자락에 걸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수지는 억지로 끌려가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울었고 그녀도 끌려갈까봐 두려워했다. 일부 눈치 빠른 손님들이 찍은 카메라 플래시가 이 창피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다. 라이는 그들이 정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똑바로 서서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김 여사의 고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라이는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부드러워졌다. 방금 작은 방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계속하시죠. 즐거운 밤 되세요. 이번에는 더 큰 환호가 터져 나왔다. 리더의 단호함에 대한 감탄의 박수였다. 라이는 다시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3년의 짐이 마침내 내려놓아진 것이다. 호텔에서 좁은 판잣집까지의 귀갓길은 지옥으로 가는 여정과도 같았다. 그들은 수진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고 민주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어 오토바이 택시를 부를 수 없었기에 도보로 호텔 구역을 꽤 벗어나야 했다. 화려한 파티 복장 입은 세 사람이 흔들리고 시끄러운 뚝뚝 비좁게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튀어 들어온 빗물이 비싼 렌탈 드레스에 튀어 더럽혀졌다. 가는 내내 그들은 침묵했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판잣집의 합판 문이 닫히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다.
이제 만족하세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벽에 붙은 도마뱀조차 놀랐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정장을 축축한 흙바닥에 던져버렸다. 나 완전히 망가뜨리고 만족해요. 이제 나 실직했어. 월급도 없어. 우리 내일 뭐 먹고 살 거야. 민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절망감은 극에 달했다. 비에 홀딱 젖은 김 여사는 지지 않고 맞섰다. 왜 엄마 탓이야? 내 마누라가 미친 거지. 그 여자가 나쁜 년이야. 우리를 속인 거라고. 속인 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침묵한 거죠. 우리가 거만했고, 우리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라희는 늘 참아줬어요. 엄마한테 밥 해드리고, 엄마 발 마사지 해드리고, 집 청소도 했어요. 엄마는 뭐라고 갚았어요. 엄마가 그녀를 모욕하고 짓밟았잖아요. 이제 그녀가 힘을 보여주니 우리가 짓밟히는 거예요. 너 이 망할 놈.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다니. 김 여사는 울부짖었다.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한 짓이야. 너랑 동급인 며느리 보라고. 그 여자가 부자인 줄 알았으면 엄마가 그 발이라도 핥았을 거야. 안 그래? 민준이 날카롭게 비꼬자 김 여사는 민준의 뺨을 때렸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너 입 조심해. 엄마가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방 한 구석에서 수지는 휴대폰을 충전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만해, 엄마. 민준과 김 여사가 동시에 소리쳤다. 이것 좀 봐.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어제 우리가 경비원한테 쫓겨나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왔어. 캡션은 다음 그룹 CEO에게 쫓겨난 가짜 부자 가족이래. 조회수가 50만 명이 넘었어. 댓글은 우리 전부 다 욕하고 있어. 내 아란치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도 나 킥당했어. 내 남자친구 도진이 방금 헤어지자고 했어. 이런 가족이라 창피하대. 나 끝났어. 엠마, 내 미래 끝났어. 이 소식은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페인트가 벗겨지는 벽에 기대앉았다. 경력은 파탄났고 명예도 파탄났으며 악인으로 바이럴이 되었다. 더 이상 출구가 없었다. 김 여사는 힘없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눈가에 번진 값싼 마스카라와 함께 녹아내렸다. 우리가 사과해야 해. 그녀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실제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라이를 설득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좁은 판잣집 거주자들의 얼굴은 햇살과 대조적으로 잿빛이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전략을 짜느라 바빴다.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배고픔보다 컸다. 내 말 잘 들어. 김 여사가 말했다. 눈은 부었지만 그녀의 교활한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라희는 마음이 약했어. 예전에 엄마가 기침만 조금 해도 그녀는 당장 일어나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줬잖아. 그녀의 약점은 너무 감상적이라는 거야. 그럼 뭘 해야 해요? 어제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채 힘없이 민준이 물었다. 우리 그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 예전 동네 길모퉁이에서 사던 닭죽을 사서 그녀의 회사에 찾아가. 예전에 그녀가 그걸 정말 좋아했어. 김 여사가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은 김 여사가 예전에 라이에게 사다 주던 저렴한 죽이었다. 김 여사는 용돈을 아끼느라 자신과 수지는 피자를 먹으면서 라이에게는 그 죽을 먹이곤 했다. 엄마, 그거 5,000원짜리 죽이에요. 1조 원대 억만장자 CEO에게 5,000원짜리 죽으로 뇌물을 쓰게요? 수진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추억이야, 수진아. 감성적인 거지. 김 여사가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민준아, 넌 연기해야 해. 슬픈 표정을 지어. 네가 잘못했다고 해. 아직도 그녀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
그리고 이게 우리의 비장의 무기야. 김 여사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엄마가 어젯밤 놀라서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말해. 아픈 부모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또 거짓말이었다. 엄마, 라인은 우리 모든 악행을 다 알고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영원히 거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제네시스를 타고 돌아가고 싶어요?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꼬치 없이 닭죽 세 봉지를 샀다. 그들은 수디르만 지역의 랜드마크인 다움 타워까지 일반 버스를 타고 갔다. 웅장한 빌딩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첨단 보안 시스템에 가로막혔다. 죄송합니다, 손님. 누구와 약속하셨나요? 아름답지만 단호한 표정의 접수원이 물었다. 라희 사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준이 권위 있는 척하며 말했다. 접수원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민준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시스템상 라희 사모님의 상태는 미혼이며 손님 이름은 방문자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안상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아가씨, 제발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늦기 전에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민준이 연기하기 시작하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옆에서 김 여사는 드라마틱하게 가슴을 감싸 쥐었다. 아이고, 가슴이야. 라희야, 내 며느리.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접수원은 이 노부부가 로비에서 죽으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모님 비서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접수원이 꼭대기층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는 짧았다. 전화를 끄는 접수원이 말했다. 손님, 라이 사모님은 지금 이사회 회의 중이시지만 다행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45층에 있는 홀딩룸에 10분 동안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면 보안팀이 조치할 겁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심장병이 낫는 모양이었다. 보라니까. 엄마 말이 맞지. 그녀는 아직도 우리를 신경 쓰고 있다니까. 가자. 그들은 그들을 하늘 높이 데려다 줄 유리 엘리베이터를 탔다. 김 여사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문 열리면 바로 슬픈 표정 지어 민준아, 필요하면 무릎이라도 꿇어. 그들은 라희가 아직도 사랑해서 올라가도록 허락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라희가 그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영원히 닫아버릴 마지막 일격을 주기 위해 그들을 45층 높이로 초대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라희는 그들이 지금 자신과 비교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게 하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들 앞에는 평범한 사무실이 아니라 거대한 티크나무 문으로 끝나는 호화로운 대리석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리오가 표정 없이 서 있었다. 들어오시죠.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오가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들어섰다. 덫이 열렸고 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라희의 45층 집무실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 로비에 가까웠다. 거대한 유리벽은 서울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어 그곳에 서 있는 누구든 작게 느끼게 했다. 바닥은 두꺼운 카펫으로 덮여 발소리를 흡수했다. 방 안쪽 구석에는 수입 가죽 소파 세트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민준, 김 여사, 수지는 소파 가장자리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누더기 같고 땀 냄새 나는 옷은 어젯밤 파티에서 씻지 못한 채 이 웅장한 공간을 더럽히는 듯했다. 투명한 유리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식어물이 생긴 닭죽 세 봉지 놓여 있었다. 거대한 티크 문이 열리고 리오가 태블릿을 들고 라희가 들어왔다. 라희는 깨끗한 흰색 블레이저를 입고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과 소파에 앉지 않고 방 끝에 있는 멀리 떨어진 마호가니 책상 뒤에 거대한 의자로 걸어갔다. 그 거리는 고용주와 구걸하는 자 사이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10분.
라이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김 여사가 민준을 쿡 찔렀다. 밤새 훈련한 애처로운 얼굴로 민준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라희의 책상 위에 닭죽 스티로폼을 놓았다. 라희야, 내 사랑.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 가져왔어. 우리가 예전에 먹던 그 닭죽이야. 아직 따뜻할 거야, 라희야. 바빠서 아직 못 먹었지. 민준의 목소리는 관심을 표현하려 애쓰듯 떨렸다. 라이는 닭죽을 흘끗 보더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했다. 옛날의 라이가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찔렀다. 나는 매번 용돈을 더 달라고 하면 돈이 다 떨어졌다고 했지. 하지만 엄마랑 내 여동생 피자를 사줄 돈은 항상 있었어. 그리고 나한테는 2,5,000원짜리 죽을 사줬지. 이것만 먹어 라이야. 돈 아껴야지라고 했어. 민주는 목이 메였다. 그건 우리가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라희야.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인색했던 거예요. 라이가 말을 잘랐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 가격보다 비싼 내 책상에 당신들의 인색함의 상징을 가져와서 내가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당신들은 내 지성을 모욕했어요.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준비된 드라마를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내려와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라희야, 엄마를 용서해줘. 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심장이 약해. 엄마는 그저 네가 민준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제발, 얘야. 엄마가 좁은 판잣집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수진도 따라서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언니, 저도 입이 거칠었던 거 사과할게요. 저 정말 변할게요. 언니 비서할게요. 언니 가방 들어드려도 돼요. 라이는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다. 벽에 설치된 거대한 모니터 화면이 켜졌다. 심장마비라고요. 라이가 비웃듯이 물었다. 리오, 녹화 영상 4번 재생해줘. 화면에 일주일 전 핀다크 로얄 집 거실 CCTV 영상이 나왔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아란치 모임 돈을 세면서 깔깔 웃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해 보였고 심지어 작은 춤까지 추고 있었다. 영상 속 김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 라이라는 애는 정말 바보 같아. 내가 매달 용돈을 반으로 쪼개서 이 가방 산 줄도 모르더라고. 걔 밥은 매일 두부만 먹여도 돼.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면 됐지. 뭐. 그 방에 있던 김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울음이 수도꼭지를 잠근 듯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수진, 라이가 말을 이었다. 영상 7번, 영상이 바뀌었다. 수진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나왔다. 미쳤어? 그 시골 촌뜨기 형수한테 내가 왜 인사를 해? 난 그냥 걔를 공짜 하녀로 이용한 것뿐이야. 괜찮잖아? 내가 하인 쓸 돈 아꼈잖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대단하군. 라이가 일어섰다. 당신들이 내가 3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했나요? 그 집에는 CCTV와 모든 구석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나는 당신들의 모든 모욕, 모든 비난,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교활한 계획을 들었어요. 나는 당신들로부터 진심으로 나오는 작은 친절이라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라희는 닭죽이 놓인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손가락 끝으로 툭 쳐서 테이블 아래 쓰레기통에 떨어뜨렸다. 쿵, 당신들의 쓰레기는 내가 가져갈 테니 밖으로 나가세요. 라희가 말했다. 조정 실패, 재결합 없음, 퇴직금 없음, 자비 없음. 라희야, 어떻게 이럴 수가.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나는 내 남편이야. 나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어요. 민준 씨.
라이가 날카롭게 되받았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해. 나에게 당신 같은 나약한 남자를 통해 신이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라이는 리오를 돌아보았다. 리오, 시간 끝났어요. 보안팀 부르세요. 예, 사모님. 2분 후 똑같은 창피한 장면이 반복되었다. 민준, 김여사, 수지는 사나운 보안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문이 굳게 닫혔다. 라이에게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정한 몰락은 그들이 건물 밖을 나선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날 밤 좁은 판잣집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바닥에 둥글게 앉아 민준의 지갑에 남은 마지막 돈, 2만 루피아짜리 지폐 2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판잣집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똑똑똑. 거기 누구 없어요. 김 여사님 나오세요. 밖에서 남자의 사나운 목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는 몸을 떨며 무릎을 껴안았다. 나 죽었어. 저 사람들 사채업자야. 무슨 사채업자요? 엄마. 민준이 겁에 질려 물었. 엄마가 지난주에 파티옷 빌리고 미용실 가고 수진이 가방 선수금으로 2천만 루피아 빌렸어. 김 여사가 말을 더듬었다. 엄마는 라이가 우리랑 화해하면 그걸 다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오 세상에. 민주는 이 말을 세게 내리쳤다. 엄마 미쳤어요? 우리 수입이 없는데 엄마가 사채업자한테 2천만 루피아를 빚졌다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다. 낡은 합판문이 거의 부서질 지경이었다. 나와. 아니면 문 부순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문신한 험악한 얼굴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풍겼다. 어디 보자. 라트나 여기 있나? 이자 지금 당장 갚아. 만기일 지났어. 한 남자가 소리쳤다. 형님, 제발요. 저희 지금 돈이 없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가늘게 하며 협상하려 했다. 돈이 없다니. 어제 틱톡 보니까 5성급 호텔 파티에서 거들먹거리던데 거짓말하지 마. 한 남자가 민준을 밀쳐 바닥에 주저앉혔다. 다른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 좁은 방을 훑어보았다. 돈 없으면 짐이라도 압수한다. 안 돼. 수진이 소리쳤을 때 그 남자는 수진의 짝퉁 명품 가방을 낚아챘다. 이건 가짜잖아. 가치가 없어. 그 남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수진의 휴대폰에 눈길을 주었다. 이건 좀 낫겠네. 그는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다른 남자는 김 여사의 목에 걸린 마지막 얇은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이건 이번 주 이자로 받는다. 다음 주에 다시 올 거야. 돈 없으면 이 집 태워버릴 거야. 사채업자들은 그들을 위협하며 떠났고 세 사람은 기절할 듯 울부짖으며 남겨졌다. 그날 밤 그들은 휴대폰도 보석도 없이 계속 이자가 붙는 빚을 안은 채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탓했고 김 여사는 민준을 탓했으며 민준은 천장 틈새로 새는 하늘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이것이 잠에서 깨면 끝날 악몽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임을 깨달았다. 일주일 후 남부 자카르타 종교법원. 오늘은 이혼 판결 심리날이었다. 라희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비싼 변호인단을 대리인으로 보냈다. 민주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혼자 출석했다. 그는 색이 바랜 바틱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활기가 없었다. 주심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원고 라이 아디닉나트 씨가 제출한 증거, 특히 배우자보다 친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부부로서의 정당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정서적 불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소송을 전면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었다. 재산 분할. 판사님, 3년 동안 제 아내는 수조 원대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로서 제 몫은 없습니까? 라희의 변호인, 두꺼운 안경을 쓴 한 노신사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는 판사 책상에 두꺼운 문서를 제출했다. 피고의 이의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3년 전 혼인 서약 바로 전날에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 잊었거나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이의 변호인이 말했다.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공증인 앞에서 유효했다. 혼전 계약서 제1조 1항에는 결혼 전후로 소유한 모든 자산, 즉 회사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을 포함하여 원소유주의 절대적인 권리이며 공동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렸다. 그 순간이 기억났다. 결혼 뒤 1일 라이가 서류 뭉치를 그에게 건넸을 때 당시 민주는 게임을 하느라 바빴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라이가 보호해야 할 자산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웃으며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다. 그래, 라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 서류 뭉치들이 미래의 민준의 탐욕으로부터 라이의 재산을 보호하는 요새였던 것이다. 이 계약이 유효하므로 판사가 말했다.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민준 프라타마 씨는 라이 아디닉나트 씨의 자산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땡. 망치가 3번 울렸다. 최종 판결이었다. 민주는 터덜터덜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만져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버스 요금을 벌기 위해 동전을 구걸해야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빈민, 실업자, 그리고 사채업자 빚더미에 시달리는 이혼남이 되었다. 1년 후 자카르타 동부 외곽에 젖고 더러운 전통시장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썩은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장 한 구석, 방수포 아래에서 허옇게 센 머리와 누더기 같은 홈웨어를 입은 한 노파가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아줌마, 깎지 마세요. 이거 순이익 500루피밖에 안 남아요. 그 여자는 김 여사였다. 비싼 스킨케어로 관리되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주름과 검버섯으로 가득했다. 치과에 갈 돈이 없어 앞니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시장가에서 새우칩과 휴지를 팔고 있었다. 예전에 사람들을 모욕하는 데 쓰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애원하는데 쓰여 목이 쉬어 있었다. 멀지 않은 곳 비좁은 와룽 코피에서 한 젊은 여성이 짙은 화장을 했지만 엉망인 모습으로 더러운 접시를 닦고 있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야위어 말랐다. 그녀는 하루 일당이 2끼 식비밖에 안 되는 와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다. 더 이상 명품 가방도 인스타그램 라이브도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제 SMS와 전화만 가능한 액정 깨진 구형폰이었다. 그리고 민준. 문이 닫힌 한 상점 앞에서 그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출입하는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다. 햇볕에 피부는 시커멓게 탔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손톱은 검었다. 한때 제네시스에 앉아있던 그 지역 매니저는 이제 무허가 주차 관리원이었다. 아저씨, 주차비 얼마예요? 오토바이를 탄 아주머니가 물었다. 2영 루피입니다, 부인. 민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2영 루피짜리 동전을 땅바닥에 던졌다. 민준은 고여있는 빗물 속에서 그것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했다. 허리를 굽히자 허리가 욱신거렸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도졌다. 그는 손에 쥔 축축한 동전을 바라보았다. 예전이라면 제네시스 카펫에 떨어져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2영 루피였다. 이제는 이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쥐골목의 좁은 판잣집 방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이전의 집에서 쫓겨나 더 나쁜 곳으로 이사했다. 오늘 정산금은 어디 갔어? 김 여사가 민준에게 거칠게 물었다. 20영 루피밖에 못 벌었어요, 엄마. 비가 계속 와서 장사가 안 됐어요.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돈을 바닥에 던졌다. 이 쓸모없는 놈. 수진이 찡그린 얼굴로 2영 루피를 던졌다.
아까 사장님이 실수로 잔 깨뜨려서 월급에서 깎였어요. 이게 전부예요. 주 단위 빚 갚기도 부족해요. 우리 뭐 먹어요? 김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싸움이 다시 터졌다. 서로 욕하고 서로 때리고 서로 비난했다. 그들의 소란은 이제 그들에게 질린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현재 삶이었다. 끝없는 빈곤과 증오의 악순환이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화려한 SCBD 비즈니스 구역에서 독일산 고급 세단 한 대가 비가 그친 자카르타의 거리를 부드럽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라희는 침착하게 태블릿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싱가포르에 새로 지은 지점 개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라희 사모님. 이전에 박 기사가 아닌 새로운 개인 운전기사가 불렀다. 앞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 차량들이 쏟아져 나와 시장처럼 아수라장이었다. 라이는 창밖을 보았다. 그들의 차는 민준이 일하는 누추한 시장 바로 앞에서 꼼짝없이 갇혔다. 어두운 창문 너머로, 틴팅 유리창 너머로 라희의 눈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차주인에게 주차 때문에 잔기 쓰났다며 모욕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라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자세를 알 것 같았다. 패배감에 굽은 어깨, 두려움에 고개 숙인 얼굴. 민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보도로 향했다. 빗속에 떨어진 새우칩 봉지를 줍는 노파. 김 여사였다. 그리고 옆 텐트 가게에서 커피를 잘못 가져다 줬다고 사장에게 꾸중 듣는 수진이 있었다. 이 광경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완전한 파멸의 초상화였다. 라희의 운전기사가 보스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물었다. 사모님, 그분들 아세요? 제가 부를까요? 아니면 저희가 약간의 시주라도 해드릴까요? 라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심장이 찌릿했지만 그것은 동정심도 복수심도 아니었다.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그녀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녀의 증오는 이미 사라졌고 절대적인 무관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이 돈 관리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고통만 연장시킬 뿐이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이미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라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며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과거의 잔재들을 놓아주었다. 아니요, 기사님. 라희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태블릿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예, 사모님. 고급 세단은 천천히 시장 인파를 헤치고 나갔고 민준의 얼굴에는 먼지와 배기가스가 흩뿌려졌다. 민준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스쳐 지나가는 고급 차의 번호판이 낯설지 않은 듯 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영루피를 위해 다시 호루라기를 불어야 했다. 라희의 차는 고가도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올라갔고 자카르타의 하늘은 이미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 그녀를 맞이했다. 저 앞에 짐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밝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라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삶으로.